버블이 된 경고가 아니라 대가들은 포트폴리오를 변경하고 있다. 변화를 사는 게 전 주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주도주 오마카세 고정 댓글 확인 부탁드립니다. 한 3년 넘었어요. 네. 전인구 소장님이 나오신 지. 설마요. 맞아요. 저희 아, 예전 진짜요? 저쪽 네네. 다른 건물에 있을 때 아. 그때 오셨으니까. 아, 저희 저 자주 뵀다 생각했는데. 이제 출연만, 뵙기만 종종 출연만, 뵀는데 네. 출연은 되게 오래됐습니다. 아, 우리 네. 모든 인구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전인구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인구신 괜찮습니까? 아이고. 아, 네, 요새 임신? 정말 최고의. 아, 그래요? 네, 아, 네. 너무 네. 고맙습니다. 아, 네. 임신, 네. 한번 해보실까요? 네. 저도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누구나 아무나 할 수 하는 거 있어요. 아니야? 네. 아니 이번에는 네. 또 바쁘신 가운데서도 네. 환율 관련된 책을 내셨어요. 아니, 원래 그 매년 경제 이 좀 전망에 대해서 네. 이야기를 좀 다루고 이제 내년 좀 주도주가 뭐가 될까 이제 그렇게 제 교재를 만들다가 아, 이러는 그냥 책으로 만들자. 그래서 책으로 만들었다가 이제 그 해 키워드를 하나씩 만들자라고 해서 내년의 키워드가 뭔가 봤을 때 환율이 키워드가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환율 전쟁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공정으로서. 예. 그죠? 예. 김경원 교수님이랑 예. 같이 썼습니다. 예. 지금 환율 중요하죠. 예. 환율 얘기가 정말 핫하잖아요. 그쵸. 네, 지금 진짜 장난 아니죠. 키워드를 예. 잘 잡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네. 환율 얘기다 보니까 조마조마할 때가 좀 많아요. 그쵸. 그래서 요새 환율에 대해서 너무 이제 정부에서 민감한 상태라 그쵸. 제가 여기서 괜히 환율 얘기 잘못했다가 자꾸 전화 올까봐. 요즘엔 연락 옵니다. 그러니까 예. 예전에 언론사 출입 기자한테 전화하듯이 요즘에는 유튜버들한테 맞아요. 연락합니다. 예. 워낙 영향이 잘 보고 크니까. 있어. 나 네. 구독자인 거 알지? 이렇게 전화 올까봐 무서워서 제가 환율 얘기 잘 못하겠어요. 그동안 뭐 네. 월급 사용 설명서, 뭐 미국 네. 주식 투자 전략 이렇게 책을 내셨는데 이번 네. 또 환율에 또 특별히 주목한 이유가 있다면 좀 몇 가지 설명 좀 해주세요. 가장 이상한 해인 것 같아요. 환율이 이제 오르고 내리는 건 당연히 자연스러운 해인데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어 달러가 강세가 되면 나머지 국가들은 다 같이 약세가 되고 뭐 달러가 강세가 되면 다시 뭐 이렇게 서로 거꾸로 가야 정상인데요. 지금은 미국이랑 한국이랑 일본이랑 중국이 서로 가지각색으로 놀아요. 그럼 이렇게 각자 그 국가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해져 있고 이렇게 서로 뭔가 언밸런스하게 튀어서 움직였을 때 뭔가 부작용이 나올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 부작용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는지를 봐야 되는데 그냥 단순히 그냥 달러가 올랐어요. 우리나라 환율이 올랐어요. 지금 그렇게 표현할 상황이 아닌 것 같아서 이 주제가 좀 심각하지 않나 해서 책을 쓰게 된 겁니다. 네. 아, 요것도 하고 싶은데 나는. 환율, 원달러 환율 1,500원 넘는다, 안 넘는다. 아니, 사람들이 되게 그 네. 전인구 소장님의 전망을 되게 바래요. 아, 그래요? 네. 저 목이 타시죠? 지금 생각하려는 거 아닙니까, 막? 아닙니다. 또 한 번 이제 꼬아서 아니,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 있는데, 아니에요? 있긴 네. 있는데, 네. 이거 말해도 괜찮나 해서, 이제, 어. 말해도 되나? 예. 아유, 그럼요. 시원하게, 예. 시원하게. 흐름상으로는 1,500원 넘어가는 거를 충분히 각오해야죠. 예, 각오해야 된다. 흐름상으로. 예, 보는데,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국가는 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1,500원이 넘어가는 걸 국가도 당연히 원하질 않아요. 그러면 그거를 국가에서 길을 쓰고 막을 거라는 거죠. 그럼 국가에서 쓸 수 있는 카드들은 엄청나게 많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워렌 버핏도 절대로 뭐 미국과 반대로 서지 말라 했던 것처럼 대한민국이 1,500원 환율 이상 올라가는 거를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딱 그 방점을 찍으면 우리가 몰랐던 정책들까지 튀어나오면서 환율을 끌어내리려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억지로라도. 예, 그래서 저는 오히려 억지로라도 내릴 거다라고 좀 보는 주의긴 해요. 예. 그럼 1,500원이 안 갈 가능성이 더 높은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억지로 억지로 내리면 안 가겠죠. 결과적으로. 결과적으로는 안 가겠죠. 네, 예, 네. 결과적으로 안 가는데 그거에 대한 이제 부작용들도 또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이 좀 우려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 국민연금에 대한 전략적 환해지 확대라든지 아니면 대기업들의 최근에 보면은 좀 달러 좀 매도해달라고 예. 요청, 일지, 압력, 일지 모르겠으나 예. 뭐 이렇게 또 하고 있으니. 대표적으로 지금 뭐 한국은행에서도 언급하고 정부에서 언급하고 하는 게 해외 투자가 늘면서 이렇게 됐다라는 걸 지금 계속 이야기를 두고 있잖아요. 서학개미 탓. 예. 근데 지금 서학개미들이 수익률이 좋고 당연히 미국 주식이 지금 당연히 선택적으로 하자면은 거길 많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네네네. 그 자체를 못하게 할 수는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미국 증시가 꺾여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한국에 있는 달러를 외국으로 빼가서 달러를 손실을 본 예, 외화 낭비범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해외 투자자에 대한 그 분위기가 좀 더 네거티브로 나빠질 수 있겠죠. 그럼 그 타이밍쯤 됐을 때
그거 봐. 한국 해외 투자하면 안 된다 했었지라고 하면서 그거에 대한 어떤 좀 규제를 할 수도 있지 않겠나라는 게 제일 우려가 돼요. 그러면 그 카드가 마지막 카드인데 만약 정부에서 해외 투자에 대한 어떤 좀 불편함을 만들어주는 어떤 정책들이 나오게 되면 당연히 그러면 환율을 잡을 수는 있겠지만 강한 불만이 나오겠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그 카드를 쓰면 안 되는 타이밍이니까 못 쓰는 것 같고 아마 눈치 봐서 그 카드까지 쓰게 되면 환율이 1,500원 넘어가기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사실 지금 서학개미 입장에서는요, 미국 주식 투자하면서 내가 지금 해지를 한다고 환차손을 볼 수도 있다고라는 게 아마 상상도 안 될 거예요. 맞아요. 이게 왜 뜨거운 손에 오류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올라가는 게 계속 올라갈 것 같고, 근데 이게 어느 순간 한번 뒤집어지면 그때부터는 또 확 환들떡 놀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최근에 또 서학개미들 순투자액 보면 좀 줄었어요. 그러니까 환율이 올라가 있는 예, 상태에서 예. 이제 사는 게 약간 꺼려지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근데 정부가 약간 이게 최후의 카드로 정말 규제책을 이제 손을 댈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이제 예. 세제도 조금 개편할 수도 있다고 좀 보시는 편이세요? 그러니까 뭔가 양도세를 좀 뭐 높인다든지 뭐 이런 얘기들. 카드까지 쓰기 정말 힘들긴 한데 네. 쓸 수도 있다라고 보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국가 입장에서는 환율을 지키는 게 더 우선이겠죠. 이제 서학개미를 지켜주는 것보다는 기업이라든가 가게가 연관돼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뭔가 지금 뭔가 분위기를 무르익는 작업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 영상에도 올렸지만 설마 서학개미 탓으로 돌리겠어? 그치. 라고 영상 올린 적이 있었어요. 네. 근데 정말 영락없이 국민연금이나 서학개미를 두드립니다. 그러면서 뉴스에서 계속 그 탓 때문이라고 계속 이제 밑작업이 들어가고 있어요. 우리를 치면은 이제 치킨 만들 때 염지 작업 들어가고 있는 건데 이제 염지 끝나고 나면은 뭐 하겠어요? 이제 기름 온도 올리겠죠. 기름 온도 올리는 게 뭐냐면 국회에서 발의하는 겁니다. 뭐 준비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설마 했던 게 이제 닭이 튀겨지는 거구나. 그 과정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까지 안 가길 좀 바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외부 상황을 봤을 때 그럼 그냥 내버려 두면 환율이 어떻게 될 거냐? 이게 결국 뱅크런이랑 똑같거든요. 환율도. 사람이 불안하면 달러를 안 풀게 돼요. 시장에다가. 근데 기업들은 지금 풀 수가 없어요. 그런 분위기에다가 내년에 미국 투자까지 해야 되다 보니까 우선은 움켜쥐는 게 훨씬 더 나은 거고 개인들도 이게 불안하다 이렇게 이제 자꾸 반복 재생산이 되다 보니까 불안하니까 당연히 달러를 사고 싶지 오히려 팔고 싶은 사람은 없어져요. 모두가 이런 심리에서 시중에 달러는 안 나오고 달러를 사야 되는 사람만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자꾸 이게 가격이 올라가게 되겠죠. 여기서 이제 단순한 이 정도 이론이면은 뭐 한국 수출이 잘 되고 있고 이게 늘어나고 하면서 해외 투자 자금이 계속 들어오면서 자연스럽게 잡혀가는 그 밸런스라는 과정이 있는데 또 하나의 변수가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위안화가 강세가 되고 있고요. 엔화가 강세가 되고 있어요. 원화는 약세잖아요. 이런 현상은 본 적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언밸런스한 거죠. 그러다가 이제 아마 내일 아침 되면은 일본이 금리 인상을 하게 될 건데 그렇게 되면서 이제 엔화가 이제 강세로 돌변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금리도 올라가고 그럼 한국에 있었던 이 자금이 일본으로 넘어가고 싶은 수요들이 늘어는 나겠죠.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 여기에 있던 돈들에 대한 달러 유출이 또 추가가 붙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달러가 자꾸 나갈 수 있는 수요들은 되게 많이 있는데 들어올 만한 것들은 그렇게 보이진 않는 거예요, 생각보다. 그래서 자연스러운 흐름상으로는 1,500원까지 터치를 계속 압박을 할 것 같고 그때쯤에는 이제 결정적인 정책들이 나와야 되는 타이밍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기획재정부는 그런 거 기대하더라고요. 이제 미국이 26년도에 빠르게 금리를 인하하면 미국과 우리나라 사이에 금리 차가 어떻게 보면 미국이 더 낮아져 버리니까 한국으로 넘어올 가능성, 그다음에 이제 세계 국채 지수에 들어가면서 외국인 투자가 더 유인될 가능성, 그러면서 달러가 들어올 수 있다. 그래서 은연중에 흘리는 게 서학개미들 해외 투자할 때 이제 해지 좀 해라. 달러 좀 미리미리 팔면서 투자를 해라.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1단계라고 보고 어느 단계 넘어가면 뭐 해외 주식 양도세율 높이는 거 아니냐. 토어제처럼 그게 제일 무서워요. 해외 투자 허가제. 다 보고하라고. 저라면 그 3단계. 최종 단계. 환전 시간도 정해줄 수도 있어요. 어. 지금은 24시간 불편하게. 가능하잖아요. 원화 기반으로 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예전에는 그게 안 됐었습니다. 환전하는 시간에 환전을 하고 그럼 예수금에 달러 예수금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달러 예수금 가지고만 거래를 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그렇게만 만들어도 그 즉흥적인 매수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불편하게 만드는 예. 작업들이 아마 내년에 좀 일어나지 않을까? 제가 알기로는 증권사들이 우리는 뭐 밤이건 낮이건 해외 주식 살 수 있잖아요. 일단은 사놓고 나중에 그걸 모아서 금융사들이 정규시장에 환전을 하든 거래가 많은 시간에 환전을 하는 건데
그래서 더더욱 이제 금융사를 옥죄일 수 있다라는 거죠. 맞아요. 뭐 방법을 동원하면 또 그 많아요. 얼마 전에도 그 신한은행인가 어디에 해외 송금 신한카드. 네. 해외 송금 금지한 거. 금지했잖아요. 그런 중단한 거죠, 중단. 것들을 네. 그러니까 카드는 네. 쓸 게 많다. 근데 이게 애매하게 카드를 쓰면 오히려 불안만 가중시키는 거죠. 그렇죠. 맞아요. 안 좋다는 신호니까. 제가 봐도 뉴스만 보더라도 찔끔찔끔 나오니까 이거 정말 나라에 달러가 없어서 이러는 건가? 왜냐면 대한민국은 트라우마가 있어요. IMF라는. 그때 상황처럼 가는 거야? 자꾸 이런 불안감을 주니까 사람들이 달러를 더 안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센 카드를 한 방에 빵 때려서 절대 그럴 리 없다라는 뭔가 이 믿음을 줘야 사람들이 달러 이 고점인가 보다 하면서 내놓고 시장에 내놓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뭔가 이제 강한 게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불안해서 더 이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심리도 같이 잡아야 되는 거고. 예. 엔화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네네. 그 엔캐리 트레이드가 사실 작년 8월 달에 예. 이제 엄청난 이슈였잖아요. 그쵸, 그쵸. 지나고 보니까 이게 예. 엔캐리 자금이었더라 이런 음. 거였는데 지금 또 일본이 이제 통화 정책을 다시 또 옥죄는 방향으로 이제 올라가잖아요. 네. 그러면 엔화가 강세가 되면 이 엔캐리 자금이 또 어떻게 될지 또 이게 국내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것도 또 좀 아리송해요. 좀 전망 좀 해주세요. 그게 이미 작년에 우려가 나서 한번 터졌었던 거기 때문에 그때보다는 이제 파워는 약할 거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대신에 이 문제가 좀 있습니다. 지금 보다시피 엔화 자체가 지금 굉장히 약세입니다. 지금 상당히 저렇게까지 역사적인 약세가 간 적이 없었죠. 네네네. 근데 얘네들이 이제 뭐냐면 160엔을 안 건드리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160엔을 터치하려고만 하면은 금리 인상을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계속 지금 뿅망치를 쓰고 있었어요. 띵띵. 예, 네. 못 오르게. 네, 네. 근데 지금 아무리 두드려도 계속 압박을 받고 있죠. 네. 또 하나 이제 지표가 있는데 일본의 국채 금리가 기준금리보다 너무 높게 상승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미 시장에서는 그 기준금리가 말이 안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국채금리는 암시장인 거고 이 기준금리는 국가에서 정해준 건데 국가에서 이걸 백날 정해줘봤자 우리끼리 거래할 때는 이걸 믿지 않고 그냥 이 금리를 쓰는 거잖아요. 안표 가격이 계속 비싸지고 있는. 그러니까 실금리는 계속 올라가다 보면 결국은 이걸 따라서 올려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럼 그런 상황에서 지금 저 딱 봐도 금리 인상 한 번 한 거 가지고는 저거를 다시 돌릴 수가 없을 것이다. 라고 보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금리 인상을 아마 내일 하게 되는 거고 0.25를 하고 아마 이제 우에다 총재가 더 말을 하겠죠. 그 데이터들 보면은 내년에 2번에서 4번 정도 더 할 거라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최대로 보면은 지금 0.75 오른 다음에 1.0에서 1.5 정도까지, 1.75까지 보고 있더라고요. 1.25에서 1.75. 그럼 일본 금리가 만약 내년 말에 1.75까지 올라가는 추세가 된다 그러면 저 엔화가 상당히 떨어지겠죠. 엄청나게 강세로 가겠죠. 예, 저게 한 20% 정도 가치가 올라간다라고 계산을 해보면 아마 엔에 대한 이제 미국에 있던 자금이 엔화로 들어가는 게 상당히 커집니다. 그 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작년 데이터까지였는데 코로나 이후에 미국으로 들어간 ETF 자금이 5,500조 원이에요. 그럼 그 돈이 다 어디로 갔냐면 채권으로도 갔겠지만 대부분은 미국 주식으로 많이 들어갔었고 그 중에서도 미국 M7 1위부터 7위까지 많이 들어갔었습니다. 이 ETF가 나오면서 시장에 괴리가 된 게 뭐냐면 시가총액 큰 대형주는 수요가 자꾸 늘어나서 모든 ETF들이 우선 시총 1위부터 7위는 담아둘라 그래요. 담아두고 시작하다 보니까 ETF 시장이 커질수록 대형주만 기이하게 그렇죠, 올라가요. 예. 이게 옛날 401K 때도 그랬었고 이번에도 그런 현상이었는데 그렇죠. 그러면은 이 ETF 자금들 해외에서 영끌에서 들어온 자금들이 다 뭐냐면은 엔캐리로 들어간 자금도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 엔캐리 쪽이 빠지게 되면서 ETF에 대해서 매도 버튼이 계속 누르게 되는 거죠. 근데 작년 같은 경우는 AI에 대한 기세가 너무 좋았었고 그러면서 유동성이 조금 빠지려고 했지만 그때는 이제 선거가 남았었기 때문에 옐런 재무장관이 단기채를 계속 유입하면서 시장의 유동성을 계속 뿜어놨었던 거고 그러니까 유동성 문제도 크게 없었고 AI 분위기가 좋았던 시절의 미국 증시와 이번에는 그 유동성이 좀 많이 빠져 있어요. 미국이 지금 유동성이 좀 약간 뭐랄까 밀어줄 수 있는 유동성이 지금 거의 바닥이 난 상태거든요. 그 상태에서 AI도 지금 오라클 사태가 터지면서 서서히 나죠. 예, 이제 좀 BEP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이러면서 이제 슬슬 재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불안불안한 상태죠. 근데 이런 상태에서 이제 엔캐리 청산이 나기 시작하면은 이제 헤지펀드들이 쓸 수 있는 자금의 유입이 떨어지는 거죠. 헤지펀드들은 이 자금을 가지고 레버리지를 걸어요. 그래서 만약에 금리가 조금만 올라간다던가 하면은 자기들이 수익을 내기가 점점 부담스러워지는 거죠. 비용이 계속 올라가니까. 그래서 이 레버리지를 빠르게 청산을 시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단기채 금리가 한 번씩 통통 튀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 이게
2021년부터 5년 동안 그 단기채 금리가 팡팡팡 튀면서 이렇게 이제 한 번씩. 스프레드가 이제 튀면서 이렇게 됐던 현상들인데 요때마다 증시가 다 조정을 받았었어요. 근데 지금 보면 또 튀어 올랐던 거죠. 여기. 예, 네. 이게 튀어 올랐던 게 2주 전인가 3주 전이었었거든요. 그건 튀고 나서 지금 증시가 조정을 받고 있죠. 예, 딱 이렇게 지금 되는 상황이 뭐냐면 미국도 지금 유동성이 아슬아슬한 상태. 그러니까 더 플러스가 되기보다는 이제 서서히 유동성이 빠져나가는 상태에 돌입한 거죠. 그러니까 안 그래도 유동성이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엔캐리 자금이 빠져나가는 추세 1년 내내 서서히 빠져나간다 그러면 연준에서의 돈도 이게 없는데 일본에서 들어온 돈까지 빠져나가는 상황이 되면서 이제 좀 미국 증시도 살짝 안 좋아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봤었던 거죠. 예, 그러면서 일본도 금리가 엔화가 결국 그렇게 되면 주식시장에 재미가 없어지면은 결국 이제 채권이라든가 뭐 이제 이런 안전자산으로 돈이 이동할 수밖에 없게 되는 상태인데 미국이 안 좋아지면은 일본이 항상 이제 안전자산으로 튀어오릅니다. 그죠. 그러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달러가 빠지고 이제 일본 증시가 빠지는 만큼 엔화가 다시 또 더 급등하는 현상이 오는데 그 청산되는 자금보다 더 플러스에서 프리미엄 붙어가지고 더 튀어서 오르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순식간에 엔화가 강세가 붙으면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도 일본에서 빌려 쓴 돈들이 있을 건데 그 돈들이 다시 일본으로 빠져나가면서 단기적으로는 우리나라도 환율에 안 좋은 현상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예. 엔화로 이제 ETF로 나온 것들도 많단 말이에요. 많죠. 예. 그런 것들을 이제 장기적으로 조금 좀 매수를 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네요. 내년 시장이 만약에 엔화가 상승한다고. 엔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본다면? 엔화를 바꿔서 네. 무엇을 살 거냐인데 네. 미국 증시가 빠지면 뭐를 빠지냐면 AI로 빠질 거 아니에요. 음. 그 AI로 빠졌을 때 반도체가 당연히 안 좋아질 거고 AI가 빠지면은 지금 미국 증시 어제 나온 지표도 있지만 경기는 안 좋아요. AI로 돈이 쏠린 거지 미국 그렇죠. 경제가 좋은 건 바닥 경제는 아닌 그렇죠. 거죠. 네. 그러면 자동차랑 AI로 봤을 때 자동차가 미국에서 잘 팔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일본 입장에서도 살만한 주식이 없는 거죠. 반도체와 자동차가 거의 양대축이잖아요. 그러면 엔화로 바꾼다 한들 일본 주식이 매력적인 게 지금은 좀 별로 안 보이고 차라리 그냥 엔화로 들고 있는 게 그냥 더 낫지 않겠나. 차라리 엔화를 예. 들고 있는 게. 왜냐하면 환차익은 재미있는 게 양도세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엔화로 먹은 만큼 이제 안 내도 네. 되는데 그걸 가지고 ETF를 사게 되면은 ETF 세금을 내야 돼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는 지금은 그냥 예를 들어 원화를 들고 있는 것보다 엔화를 들고 있는 게 좀 더 낫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죠. 그냥 엔화로 들고 있어라. 그러니까 26년 한 해는 엔화 강세를 보시는 거고 엔화 네. 강세 또 일본의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유동성이 또 빨려갈 가능성. 네. 그러면 약간 뭔가 미국 시장은 조금 더 보수적으로 그리고 약간 증시도 좀 보수적으로 전반적으로 예, 그렇죠. 같이 다뤄질 수밖에 없다는 예. 거고. 지금 미국 증시가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좋을 수 있는 환경이 이렇게 우리 아다리라고 할게요. 이게 다 맞아버린 경우가 흔치가 않은데 딱 그 상황이 된 겁니다. 제일 좋은 상황이 뭐냐면 저유가면서 뭔가 이제 우리 축구로 치면 미친 선수가 하나 나온 거죠. AI라는 선수가 나와서 막 골을 빵빵빵 때리니까. 메시 혼자 축구한 거죠. 예, 그런데 연봉도 좀 저렴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국가도 보면 저유가라는 상태로 CPI랑 PPI 다 막아주면서 그러면서 금리를 내려도 되는 상황까지 오고 금리를 내려도 되는 상태에서 AI 시장은 너무 좋아서 투자 쪽이 펄펄 날아다니고 이런 환경에서 증시는 사상 최고치를 찍고 있고 그러면서 금리를 내려도 되는 분위기까지 됐고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이렇게 너무 좋은 상황인데 이 좋은 상황이 어떻게 보면 모순되는 상황이 어떻게 딱딱 맞아 떨어지면서 올해가 이렇게 유지가 됐을까 내년에도 이게 과연 유지가 가능할까에서는 퀘스천이 붙는 거죠. 왜냐하면 주식이라는 거는 아무리 오른다 하더라도 그거에 대한 열풍이 3년 넘어가기 쉽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한 번 넘어갔던 세례가 딱 하나 있었는데 PC 열풍 때 한 번 넘어갔었어요. 95년에서 닷컴볼 터질 때까지 5년 동안 내리 올라간 거. 그거 빼고 나면은 하나의 테마로 3년 내리 이렇게 달리는 게 쉽진 않을 것이다라 보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저번과 이번과 좀 바뀌는 건 뭐냐면은 이제 뭐 AI의 발전은 기술적으로는 인정을 하는데 그 AI에 대한 주가에 대한 인정은 좀 어려울 수도 있는 환경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빨리 달린 거 아닌가? 아까 말한 대로 오라클이 너무 투자가 너무 우리가 좀 부담스럽게 했던 거 아닌가? 부채를 가지고 했던 회사들은 좀 이제 슬슬 이 시장에서 빠져야 되는 때가 아닌가? 그러면 뭐 빅테크들 살아남은 뭐 구글이나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얘네들은 워낙 현금이 빵빵하니까 여기는 계속 이제 이걸 시도할 수 있게 되는 거고 나머지 친구들은 빠지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말하면 이 GPU를 주문해야 되는 그 곳들이
거래처가 5군데였다가 3군데가 망하면 2군데만 주문을 하겠죠. 그럼 GPU도 이렇게 수요가 옛날처럼 막 펄펄 타오르진 않을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중국도 최근에 나오는 이슈들이 계속 있는 게 반도체 기술이 여기서 발표 자료이기 때문에 정확한 건 아니겠지만 EUV 공정까지 해결했다는 말도 어제 소문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증시가 빠졌었던 거 있었는데 그런 거에다가 HBM도 자기네들 만들 수 있다. GPU를 대체하는 것도 지금 만들고 있다. 뭐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그러면 시장이 중국 시장을 잃어버린 거잖아요. 그럼 전반적으로 다시 이제 다 우리가 너무 열풍이었다 다시 돌아서 보니까 과거보다 시장이 좀 줄어드는 것 같네. 성장률이 떨어지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는 주가가 못 받쳐주는 거죠. 그러니까 AI 자체는 계속 발달을 할 건데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주가는 꺾임이 먼저 올 수 있다는 거. 예, 그런 게 좀 우려되고 있습니다.